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세션 코스닥 체질 개선 존재감 커질까 발표를 맡은 신한투자증권 이병환입니다. 앞서 코스피 전망부터 그리고 증권사의 생산적 금융까지 발표를 들어보셨는데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코스닥 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시장, 특히 코스피가 주도하는 시장 환경에서 정책 모멘텀으로만 과연 코스피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현실적으로 코스피, 특히 반도체 실적 중심의 장세, 그리고 일부 머니 무브 상태에서는 코스닥이 유동성 측면에서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 2010년부터의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가 먼저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움직이고 항상 코스닥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코스닥 전망치를 물어보세요. 지수 밴드가 얼마까지 갈 수 있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지수 밴드 자체를 제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에 어떻게 보면 이제 PER, EPS, 주당순이익이 올라서 PER로 설명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ER 증분, 단순하게 실적이 아니라 유동성에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높아진 지수나 주가를 설명을 못하다 보니 대부분 어느 정도 코스피는 따라가지만 결국 코스닥은 항상 빠진다. 그런 좀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유동성 측면에서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도 일부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20, 30% 또는 30% 이상 상승도 보통 예측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기반이 이런 퀀트 베이스, 기술적 부분뿐이 없다는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소외가 될 수뿐이 없는데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반도체 중심으로 단기에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증시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의 자금 쏠림은 코스피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상법 개정도 이 거버넌스의 개선이 이 코스피 기업들 아니면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배당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주주환원 정책도 코스피 기업들이 유리하다 보니 아무래도 코스닥은 소외될 수뿐이 없었습니다. 다만 코스닥을 위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기에는 두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거래소에 가보면요. 코스닥 시장이 태동하고 나서부터 정의에 대해서 기술해놨습니다. 제가 그대로 갖고 와봤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정의가 무엇인지. IT, BT, CT 이런 기업들이 벤처기업의 자금 도달을 목적으로 상장을 해서 거기서 계속 의미 있는 자금 조달하면서 지속 성장을 추구하는 시장입니다. 처음부터 벤처 기업들이 상장되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그런 기업들의 기술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올라온 케이스가 많고요. 물론 그런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받아서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베스트죠. 다만 많은 기업들이 상장 때는 인정받았던 기술이 좀 모니타이징, 수익성으로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코스닥에 대한 신뢰가 실적만 갖고는 여전히 낮을 수뿐이 없다. 하지만 시장의 태동 자체는 벤처기업을 위한 그런 시장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다? 벤처 시장이 활성화되면 코스닥은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단순하게 실적이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주가만 올라? 그런 관점은 지금은 좀 아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기율적으로 보면 이 차트는 코스피 연도별 시가총액 지형의 변화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과거 금융산업이라던가 아니면 대기업 그룹에 집약된 전형적인 신흥국 주식시장 모델을 갖고 있었지만 닷컴 버블 이후에는 중구장대 산업의 그런 사이클 그리고 IT라던가 첨단 제조업 그런 부분들이 조화되면서 수출 주도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는 산업재라던가 아니면 일부 금융,
그리고 유틸리티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보시고 있었겠지만 2000년도부터 우리가 아는 기업들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떠냐? 시장이 태동됐을 때 정의대로 움직여줬습니다. CT가 좋을 때 CT가 시가총액 상위를 이루고 있었고요. IT 중심으로 수출이 잘 될 때는 IT 기업들이 올라왔었고, 특이한 점은 2015년도 이후에는 바이오죠.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텍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가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가총액을 상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력기기 관련된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로보틱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전형적으로 산업지형 변화에 민감한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어떤 민간 주도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티어에 올라선다 그러면 밸류체인상 코스닥으로도 낙수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때는 어떻다? 코스닥 시장도 처음 태동했던 정의에 맞게 벤처 기업들이 꾸준히 자금 조달이 되면서 영속성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수익성이 담보된다 그러면 코스닥의 체질 개선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다만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의 신뢰 부분이 거론된다는 것은 처음 코스닥에 대한 페이어를 줬던 부분들이 뭔가 좀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뭐다? 결국에는 어떤 부분들, 정책이 됐든 정책을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든, 그리고 아니면 기술에 대한 수익성이 실적으로 확인되던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에 계속 누적이 돼야겠죠. 그래서 향후에 2025년도 이후에는 어떤 기업들, 어떤 산업들이 또 시가총액을 상위 위로 올라올지, 그런 부분도 저희 같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닥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큰 이유가 어찌 보면 앞서 발표했던 생산적 금융이라던가 정부 정책의 수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국가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미국이라던가 유럽, 중국 할 것 없고, 국내만 하더라도 성장에 대한 정부의 비전이 구체화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이라던가 공공과 민간 자금의 투입이 구체화되고 로드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ABCD, EF 산업 육성이라던가 에너지 고속도로 아니면 생산적 금융 등의 방향 제시가 뭔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코스피도 이런 정책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아무래도 코스닥이 국가자본 확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정책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현재 국민성장펀드라던가 아니면 정책 금융기관들의 자금 공급, 그리고 민간 금융의 공급들이 5년 단위 5대 중점 분야 그리고 부문별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이 어디로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지 본다 그러면 코스닥이 당연히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자금 조달이 잘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주가에 영향이 된다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뿐이 없고 직관적으로도 코스닥의 주가를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코스닥 시장이 모두가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큽니다. 정책 규모라던가 아니면 재무구조 적합성, 자금 회수 가치성, 산업 단계 적합성을 다 둘러봐야 되는데요. 산업별 기술 수준 격차라던가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산업에 투입을 했을 때 어떤 산업이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에 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정책 자금이 코스닥 개별 종목까지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책 규모나 재무구조 적합성, 자금 회수 가시성, 산업 단계 적합성을 봤을 때 로봇이라던가 바이오, 반도체, 밸류체인, AI, 항공우주, 방산, 원전, 2차전 모빌리티 같은 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금들, 특히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스피의 대기업보다는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1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대기업 코스피 대비해서 항상 불리할 수뿐이 없는데요. 정책 자금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메꿔주고 그리고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면서 회수 가시성, 성장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좀 수혜로 이어질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BDC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요. 거의 국회 제출 3년 반 만에 법안이 통과가 됐고 현재 5개 자산 운용사가 BDC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VC라던가 아니면 PE 같은 경우는 발행 쪽, 그러니까 상장 전의 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엑시트 목적이 좀 컸었는데 이 BDC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죠? 인간 자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발행 쪽에서부터 투자를 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금 규모 자체도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는 정보 비대칭성이 발행 쪽이 높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BDC의 출범은 어찌 보면 생산적 금융의 이제 테두리 내에서 코스닥 2천억 언더의 얼리 스테이지, 초기부터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새로운 투자 비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년 이상 폐쇄형 성장 공모 펀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상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을 해서 유통이 가능하고요. 유통 이후에는 또 계속 자금이 굴러가면 계속 지속 성장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과거 발행이 기관 중심이었다면 이 BDC의 출범은 민간 자본이 발행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좀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투자 사이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공백 해소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벤처기업 초기부터 우리가 프리 IPO, 시가총액 1조라는 유니콘까지 그 과정에서 대부분이 기관 자금들로 운영이 됐습니다. 코스닥에 한 1,800개 기업이 있는데 물론 그 기업들이 숫자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건데요. 하나 정도는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게 뭐냐면 상장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상장하는 벤처에서 시작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성공했던 기업 CEO분들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항상 고비가 있었다. 내가 이 고비만 넘기면 지속성장에 대한 그림 그리고 엄청난 성장 프리미엄을 받는 기업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고비를 넘기기가 어려웠지만 다행히 자금 조달이 잘 돼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반대로 그 고비를 못 넘겨서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 상장의 문턱에서 주저앉은 경우가 있는데 BDC는 어찌 보면 그런 투자 공백 해소를 더 뚜렷하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비클이다.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활성화까지 이어지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IMA 발행엄 조달을 포함해서 앞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BDC와 합쳐져서 코스닥 시장까지 활성화가 이어진다면 베스트고요. 그리고 이게 시장 신뢰까지도 이어지는 단계별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단계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도입이다 판단합니다. 법자 이후 도입이 시작됐는데요. 타임라인은 우측에 있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투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상장, 벤처, 혁신기업, 그리고 시가총액 2천억 원 이하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코스닥에 한 1,800개 정도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600조 원 정도 됩니다. 단순 평균으로 나누게 되면 코스닥 한 기업의 시가총액은 3천억 원을 상회합니다.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머니무브의 영향이 큽니다. 다만 1,800개의 기업을 순서대로 하게 되면요. 시가총액 2천억 이하의 기업이 거의 70에서 75% 정도를 차지합니다. 어떤 의미냐? 코스닥은 이미 시가총액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앞서 보여드렸던 바이오가 됐든 로봇이 됐든 아니면 IT 소부장이 됐든 그런 기업들은 그 플랫폼, 바이오텍의 기술에 대한 가치라던가 아니면 IT 소부장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라던가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70%가 넘는 기업들은 코스닥 시가총액 3천억보다도 아래에 떨어져 있습니다. 계속 소외되고 있죠. 머니무브 상태라서 모든 기업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뚜렷하게 양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천억 이하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발행 쪽, 우리가 말하는 생산적 금융이요. 시가총액 큰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시가총액 밑에 다수의 기업들은 소외될 수가 있는데 BDC는 시가총액 2천억 이하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기업을 이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있는, 정책 테두리에 넣을 수 있는 비클이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BDC와 기존 투자기구 비교는 앞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맞습니다. 비상장 벤처와 혁신기업 그리고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을 하고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시가총액 2천억 이하에 투자한다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벤처기업 초기 후기 사이 투자 공백은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서 다시 차트를 넣었는데요. 시드 투자부터 시리즈 A, B, 시리즈 C, 그리고 프리 IPO, 그리고 상장까지 이어진 절차에서 보통 시드 투자에서 100개 기업을 어떤 투자자가 투자한다 봤을 때 시리즈 A라 해서 B로 넘어간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안 좋았기 때문에 시드 투자를 받고 시리즈 A, B로 가서 탈락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시리즈 A, B 중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VC 중심의 시리즈 B 시장에서는요. 아무래도 검증된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드 투자를 받고 좀 더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시리즈 A, B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부분 탈락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BDC는 이런 투자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좀 강할 것 같고 어떤 기업이 한 번만 더 투자를 받으면 상장까지 갈 수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버려놨다가 기존에는 지금은 좀 회복할 수 있는 선기능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의 이런 활성화가 이번 세션 주제에 좀 가장 큰 화두일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정책적 효과들과 아니면 이 BDC가 코스닥 신뢰회복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걸 저희가 한번 숫자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 숫자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커버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석하는 기업들. 가령 예를 들어서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는 본인 섹터나 본인이 보는 기업 산업군에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적입니다. 많이 보는 애널리스트는 보통 25개, 30개 정도를 보고요. 기본적으로 한 15개, 20개 내를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한계죠. 과연 이게 이제 AI가 도입되면 생산성이 높여서 이제 커버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은 애널리스트는 시장의 수요, 특히 유통시장,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장에 수요가 있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수요가 없는 기업은 아무래도 커버를 안 할 수뿐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커버리지 목표 주가 나오는 기업이 보통 250개에서 290개 사이입니다. 그중에 코스피 기업이 200개가 넘습니다. 코스피는 800개 기업 중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200개 정도의 기업을 커버한다 그러면요. 코스피 200의 대부분 기업은 커버리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뭔가 애널리스트가 커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쉽사리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 코스닥은 어떻죠? 1800개 기업인데 애널리스트들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만약에 50개, 100개, 200개를 커버한다 하더라도요. 코스피 대비 커버리지율이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코스닥에 대한 소외된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하면 이거를 다시 커버해야 되는 동기가 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다만 이 BDC는 코스닥 시총 2천억 이하까지에 대한 투자가 인정되기 때문에 정책 자금이 들어오고 이런 기업들이 발행이라던가 아니면 유통시장에서 한 번 더 검증이 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커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뿐이 없고요. 최근에 상장된 코스닥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기존의 코스닥 150과 차별적이게 코스닥 1700개, 1800개 모든 기업을 커버를 BM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스닥 150 중심에 몰려 있었던 이런 커버리지라던가 아니면 애널리스트 분석력이 코스닥 150 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낮은 종목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코스닥에 대한 비대칭성이 떨어진다면 어떤 효과가 나겠죠? 신뢰회복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미드스몰캡 커버리지 확대는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24년 말과 28년도 대형 증권사들이 코스닥 전담 인력이 있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닥 전담 인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미드스몰캡으로 표현을 했죠. 그런 인력들을 28년까지 이제 대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아젠다가 이미 발표를 했고요. 많은 증권사들이 코스닥 전담 인력들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앞서 발표했던 생산적 금융과 그리고 코스닥 벤처 기존에 있었던 여기에 BDC 투자까지 정해지면서 리서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걸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코스닥의 신뢰 회복을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그런 동기를 마련해 준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코스닥을 투자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왜 코스닥은 커버를 안 해? 코스닥 기업들 왜 이렇게 커버를 안 해줘? 할 수 있는데 점점 그런 부분들이 커버리지가 늘어나는 부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신뢰 혁신 제고 방안도 작년 말에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이제 텍스트로만 읽고 감은 안 오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좀 민감할까요? 저는 이 오른쪽 표의 두 번째입니다. 다사, 구조 상장, 심사, 폐지, 그리고 재설계. 무섭죠? 다사라는 게 코스닥이 기술 특례로 매년 많은 기업을 상장을 시켰고 그래서 코스피 대비 많은 기업이 상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해놓고 물론 그 안에서 기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실적도 잘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양질보다는 음지에 많이 가 있죠. 그 기업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머니무브의 유동성 장세에선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1800 기업 중에서는 상장 이후에 처음에 올렸던 그런 기업의 기술이라던가 그런 걸 저버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금융시장에서만 그 비이클이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다산을 해줬지만 다사로도 가는 부분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한 확증 편향이 생겨버립니다. 나는 이 기업을 어떤 정보를 듣고 좋아서 투자를 했는데 만약 그 기업이 이제 상장 폐지 심사에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면 시장이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런 투자자들의 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주는 안충 장치라던가 충분히 금융당국이나 거래소에서는 좀 경고를 주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적 기관 투자자 진입 여건 조성을 통해서 이제 생산적 금융, 모험 자본이 코스닥에 뿌리를 내리고 자본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자본을 통해로 판매,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밸류 체인상 생깁니다. 그런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특정 그런 성장 산업들로 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완 사항은 딴 거 없습니다. 밀어주려면 좀 화끈하게 세제 혜택을 주시던가 아니면 좀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M이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다릅니다. BDC는 IMM이랑 비교가 지금은 할 수 없고요. IMM 같은 경우는 회사채라든가 구조 상품을 통해서 고도화된 그런 상품인데 BDC는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코스닥 2천억 언더의 비상장 벤처 혁신 기업을 좀 해야 되고요. IMA 같은 경우는 원금이 보장되는데 BDC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좋은 투자 상품인 것 같은데 원금 보존도 안 되고 그리고 투자 대상도 뭔가 좀 불투명하다 그러면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그리고 실제 BDC가 상장 이후에 좀 괜찮은 수익률을 보인다 그러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세제 혜택이라던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계속 페이버를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주실 거면 화끈하게 밀어서 BDC를 통해 코스닥의 시장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길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운영 관점의 고려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비상장 종목들이 이 펀드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분기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상장 이후에 어떤 좀 시장 가격과 순 자산 가치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BDC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신뢰 회복의 필요 조건이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2025년도 이후에 대표적인 거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대형주 중심으로 모든 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K 양극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은 숫자도 많고 계속 소외될 수 없는 구조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이미 수익률이 코스피 대형주, 특히 반도체 중심의 여러 그런 산업이 앞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했을 때는 계속 수익이 좋은 대형주로 쏠릴 수뿐이 없습니다. 길게 보면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에는 좀 안 좋은 이슈가 유지될 수 있는데 뭔가 이런 정책적 움직임이 소외되어 있는 코스닥의 가치를 한번 또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유통시장에 코스피나 코스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을 발굴해야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천억 이하의 강소기업을 좀 관심 두고 발굴한다 그러면 가장 베스트는 뭐죠? 맞습니다. BDC에서 시작해서 코스닥 150을 진입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의 사례가 난다 그러면 이 제도는 성공한 거죠. 단계별 성장 사다리 구축, BDC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벤처라던가 코스닥 액티브 그리고 코스닥 150으로 이어지는 그런 단계별 성장 사다리 구조가 주식시장에 성공 사례로 남는다 그러면 아마 지금 BDC는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시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라이빗했던 발행시장이 대중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자본 입장에서는 내가 과거에 투자 못했던 그런 또 좋은 투자처가 생길 수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코스닥 1, 2부 제도가 있는데 코스닥 1부 같은 경우는 저도 정부 발표나 언론 데이터를 보면 지금 코스닥 150보다도 더 강력한 프리미엄 시장을 만든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스닥 150 내에서도요. 상위 100개 기업은 시가총액 1조 육박합니다. 단순 실적으로 보게 되면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코스닥이 뭔가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 자금이 유치되기 위해서는요. 프리미엄을 받는 BM은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다른 문제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일부라는 프리미엄 시장이 생긴다 그러면 BDC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코스닥 벤처라던가 생산 모험적 자본을 거쳐 그리고 코스닥 일부까지 하는 이런 성장 사다리가 더 세분화돼서 완성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서치가 할 일은요. BDC에서 발굴된 기업들이 잘 성장해서 코스닥 150까지 진입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같이 동행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코스닥이라는 게 단순하게 나스닥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이제 성공 사례가 벌어진다고 하면 이제 코스닥에 대한 성공 사례가 나타난다고 하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뿐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